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정우 전문가. 김영우 전문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날씨였는데 요즘 들어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시장도 날씨처럼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이 토마토와 같이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가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 오늘 투자이신 일부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장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겠어요? 결국 시장은 도돌이표, 겁먹은 우리 시장이라고 이제 한 줄 평을 조금 했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이 도돌이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금 하락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일전에 최근에 이제 가장 조금 이 우려감이 더했었던 그러한 시장이 6월, 7월 부근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뭐 그때도 결과적으로 이제 물가 우려에 대한 부분들, 뭐 CPI라든지 혹은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긴축에 대한 부분들, 뭐 전쟁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장도 결과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긴축, 그다음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뭐 전쟁, 같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이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분기점은 CPI 발표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CPI 발표가 되면서 CPI가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이제 예상한 부분보다 조금 이제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환호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시장은 상당히 좀 겁먹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사실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매도의 주체를 봤을 때 기관, 그 다음에 이 개인들이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에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겁을 먹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긴축에 대한 부분들 혹은 이제 뭐 하반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시장이 조금 겁먹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 장 한 줄 평을 이렇게 좀 가져왔고, 시장이 이렇게 좀 겁먹어 있는 만큼 우리는 이 CPI 지수 발표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 보수적인 매매가 필요한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한 줄 평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한 줄 평 어떻게 좀 가져오셨나요? CPI 전까지 눈치 보기 장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악재가 악재를 부르는 시장이 진짜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에서는 핵을 사용한다 만다 계속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시장에 자꾸 공포 심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자꾸적인 매파적인 발언, 미 연준 의장들의 자꾸 매파적인 발언들이 시장을 더욱더 차갑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CPI 발표가 예상치보다 어느 정도 상회를 하냐, 하회를 하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중요 관심사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전까지는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일 있을 금통위,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금통위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원달러 환율을 상승세를 잠깐이라도 멈춰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CPI까지도 어느 정도 하회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조금 더 시장이 더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는 지금 매수에 대해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눈치를 보고 있다. 그 말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계속적인 하락세도 위험하겠지만,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지만 이 가격대 절대 안 싸 보여, 이런 느낌이 들면서 계속적인 관망하는 부분이 제일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주가도 어떻게 본다면 저는 되게 가격이 싼 부분이다까지도 생각이 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불안 심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심리가 많기 때문에 CPI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 줄 평은 저는 마감을 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에 앞서 참여 방법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화 상담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진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래그래님께서 삼성전자 매수해도 되나 그래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 반도체 쪽에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반기 이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조금 크게 좀 가시화가 되는 그런 섹터가 이제 반도체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좀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이제 의문점이 다들 이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결과적으로는 이 삼성전자라는 이 기업이 상당히 또 상당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쪽이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반전을 시켜야지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또 시장이 한번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바닥을 완전히 잡았을까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조금 불안하죠. 하반기에 역시나 이 우리나라는 비메모리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몰려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번 분기,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닝 쇼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러한 분위기가 4분기로 넘어간다고 해서 지금 좋아질 것 같지가 않은 상태예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가 지금 바닥을 잡았을까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쪽도 상당히 뭐 심혈을 기울이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또 이 경쟁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TSMC가 또 이 파운드리 쪽에는 굉장히 공고하게 자리를 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 비메모리 쪽이나 혹은 이제 파운드리 쪽에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와 주어야지 다시 한번 또 바닥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지금 구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이러한 구간에서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실적은 정말 긍정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비메모리 쪽에 지속적으로 이제 단가가 낮아질 것이고 수요가 낮아질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역시나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상당히 뭐 영향이 컸다라고 밝게 볼 수가 없었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덩치가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들이나 혹은 이제 기관의 이 매크로적인 매수세가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현재 이제 많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그 분위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또 어느 정도는 분위기를 잡아주어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조금 바닥을 잡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 전체적으로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에 이 삼성전자가 이제 슬슬 뭐 예전에 이 코로나로 올라오기 전까지 좀 바닥을 잡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내려올 만큼 내려와 줬으니까 이제 바닥 잡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리스키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많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최근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조금 우려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TSMC의 이 세계 매출 1위를 또 뺏겼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반도체 쪽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분위기를 조금 반전을 꾀할 만한 무언가가 나와 주어야지 그때 본격적으로 좀 투심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뭐 확실하게 투심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든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삼성전자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 그래도 조금 의외였던 부분은 그래도 이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로 좀 들어와 줬다라는 점, 그러면서 시장이 상당히 많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은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제 워낙에 많이 빠졌고, 사실 실적이 그동안에 굉장히 좋았었을 때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심리는 형성이 될 수 있는 단가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워낙에 좋지 않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에 매수를 하기에는 메리트가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5만 원 정도 근처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좀 바닥을 짚어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되는지 이제 뭐 내년 1분기로 넘어가면서 뭐 비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할 것 같다라든지 혹은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파운드리 쪽에 계속적으로 또 뭐 마찬가지로 매출처가 늘어난다라든지 혹은 뭐 새로운 이슈가 생겨난다라든지 이제 이러한 이 긍정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혹은 이제 시장이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혹은 이제 이 어닝 시즌에 이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는 그러한 시기라고 보여져요. 때문에 일단 관심을 두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이 5만 원 근처 구간의 단가를 지켜주는지 가장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황에 대한 분위기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매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다라고 여겨지고요. 아직까지는 상당히 조금 이 리스크가 이제 많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남겨주셨는데요. 몬트리올 아드님이 카카오 13만 원에 20% 진단 부탁드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카카오라는 기업은 누구나 다 아시죠? 우리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 때 많이 올랐던 부분은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집에서 뭐 누군가랑 연락을 하던가 이런 부분 할 때 카카오톡 사용하던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차 매출액이나 그런 부분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주가를 잘 못 쓰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 되게 알기 쉽게 말씀해 드린다면 그게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진입가도 어떻게 보면 13만 원이 들어가셨는데 그러면은 뭐 작년 겨울 때 정도로 들어가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신 거면은 어떻게 본다면 잘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정도 때는 다시 한번 올랐던 부분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큰 상승 이후로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석입니다. 네. 이때 매수했던 이유는 뭐냐? 15만 원까지 가겠지. 이 가격대까지 다시는 터치를 하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입을 했던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주가는 계속적인 하락을 하면서 이 쭉 떨어지면서 10만 원까지도 이탈했던 모습제가 이때 연출이 됐습니다. 그럼 이때는 솔직히 말해서 미련 없이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이 가격대에서는 11만 원 부근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거는 쌍바닥 지지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돌파 관점으로 종목을 들어갔던 이유가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돌파를 못했을 때는 내 계획과 다르게 종목이 흘러간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손절을 하고 이 쌍바닥 지지를 여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어떻게 본다면 이 부분을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졌던 부분이 가장 큰데 이러면 다시 이 가격대가 다시 저항으로 만들어지면서 못 올라갈 경우에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지금 떨어져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코로나 이전 주가로 거의 회귀할 정도로 지금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벌어놓은 돈 그리고 자회사들이 어느 정도 상장했던 부분 그리고 자회사들이 상장을 했지만 약간 기업의 이슈적인 부분 때문에 다 같이 욕먹고 있는 점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카카오란 닉네임을 달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매도세나 이런 부분을 더 크게 막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그리고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배신감이 제일 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카카오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앱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앱툰은 뭐 우리나라를 떠나서 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커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웹툰, 웹소설 뭐 이런 부분이 한 번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제일 크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은 카카오톡이라는 거에도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점 카카오에서는 웹툰 그리고 엔터 쪽으로 더욱더 힘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은 뭐 카카오 게임즈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근데 주가는 이제 언제 반등을 하냐라고 말씀을 그게 제일 궁금할 거라고 봐요. 카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카카오가 코로나 때는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놨습니다. 톡톡히 하면서 지수 대비 상승률이 좋았어요. 주가가 거의 4만 원대에 했던 주가가 17만 원까지 올라갈 정도면 거의 40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주가는 이제 17만 원 고점을 찍고 5만 원까지 떨어졌다. 네. 이게 뭐냐면 주도주의 파워입니다. 주도주의 파워. 코로나 시대 때는 네이버, 카카오가 그 많은 시장의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갔던 부분이고,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뭐 태양광, 이쪽 신재생 계열로 많이 수급이 넘어간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별반 매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굳이 카카오 이렇게 떨어지는 걸 왜 사? 이런 분위기가 제일 크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느낌이랑 되게 많이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지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지금 2200, 2100, 2000에서 놀고 있는데 2000까지 오면은 사면 되지. 그때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시 얘네가 뭔가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간망심리가 너무 크다라고 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너 부분에서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 자사주 소각, 뭐 계속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액션도 잠깐 정도 취했습니다. 이때 3월 달에 잠깐 정도 취했다가 그 뒤로 계속적인 부분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 큰 하락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좀 기업들의 그런 부분이 평가가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 가격대별로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고 한다면 지금 추세는 계속적인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를 넘기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봐요. 넘기는 부분이 제일 큰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약간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카카오나 네이버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다. 하지만 5만 원 밑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매력적인 가격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미래 사회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메타버스 그리고 인터넷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지금 뭐 카카오톡 어떻게 본다라면은 사용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뿐이지, 그때 코로나 때가 너무 많이 썼다라고 느끼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런 정성기가 올까? 카카오는 이제는 그걸 이유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늘려난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미래는 메타버스 그리고 어느 정도 자택근무나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카오톡에 어느 정도 상승세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굳이 돌리면서 이 종목에 관심 있을 필요는 없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21선 정도 올라탔을 때 어느 정도 올라탔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오는 모습, 이런 부분에서 조금 노려볼 만은 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평선이 모여질 때쯤 올라탔을 때 한 번 정도 노려서 잠깐의 단타적인 성향으로 수익을 보고 나와야지, 이 종목으로 내가 돈을 복구해야겠다, 약간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기간값 조정이 어느 정도 흐르면서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때 매수를 하신 다음에 단가를 낮춘 다음에 어느 정도 21선 올라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이 부분, 이럴 때 매도를 이제 시점을 잡아주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대는 지금 5만 원 선을 계속적으로 횡보해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7만 원 부분에서는 5만 원 선을 계속적으로 횡보해 준다라고 한다면 5만 5천 원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7만 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5만 원이 왔을 때 또 잡고, 그 다음에 또 7만 원이 왔을 때 정리하는 식, 약간 바닥을 다지면서 박스권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하락 추세의 그 다음 끝은 박스권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부분이 나오다가 갑자기 7만 원을 돌파하고 8만 원을 넘어주면서 그 다음부터 다시 10만 원을 노리는 전략,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지, 지금은 무한정 기다리는 방법은 너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비중은 너무 많이 태우지 마시고 5만 5천 원 부분에서 10% 정도 태웠다가 그 10%를 7만 원 부분에서 정리하고 다시 5만 원 부분에 모으면 또 관심권이 뒀다가 또 매수하시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종목한테 복수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릅조아님께서 빅텍 5,670원에 45% 보유하고 계시고요. 방산이 답이다. 푸틴 미사일에 내일 한 번 더 가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자, 최근에 이제 빅텍이 상당히 조금 핫했죠. 대표적으로 뭐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제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또 수혜를 받는 그런 이제 방산 섹터 테마주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연휴가 지속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휴간에 저는 이제 계속해서 좀 뉴스를 봤었는데, 연휴간에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먼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제 삼성 본사 건물이 타격을 이제 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어느 정도 좀 피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국에 이제 미사일 공습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한번 이야기를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푸틴은 상당히 이 자국에서도 인식이 좋지 않아지고 있죠. 계속해서 이 러시아 내에서도 지금 현재 전쟁을 빠르게 끝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에게 역으로 이제 밀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보니까 푸틴은 계속해서 이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푸틴 같은 경우에 이 러시아 내의 강경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좀 밀어붙이자, 미사일 쏘고 그 다음에 뭐 핵까지 쏘고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자라고 하는 강경파들은 어느 정도는 잠재울 필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 미사일을 쏘는 행위는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뭐 보복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었죠. 이 크림 대교를 이제 폭발을 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했었지만, 지금 현재 뭐 내부를 좀 살펴보게 되면 러시아 내에서 이제 이 지금 현재 이 사령관들을 전체적으로 강경파로 바꿨기 때문에 이 강경파들을 어느 정도는 좀 잠재우기 위한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일환이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강경파들이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푸틴은 오히려 이 미사일 공습은 군부 주도하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선택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기도 할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미사일 공습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방산주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연휴간에 또 북한에서 한번 이슈가 있었어요. 일전에 이제 북한에서 전투기 15기 정도였나요? 최근에 이제 한번 띄웠었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대응을 했고, 우리 군이 대응을 했고, 그대로 이제 물러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연휴간에 북한이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약 한 130기 정도를 띄워서 150기 정도를 이제 띄워가지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또 대응을 한 그런 일이 이제 연휴간에 있었어요.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이 북한발 이슈들 등등 해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빅텍이 최근에 이제 이 테마에 대한 성격으로 인해서 상승이 오늘까지 좀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또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이제 하락 종목수를 보게 되면은 진짜 역대급이다라고 이제 할 만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다 빠졌거든요.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이 들어갈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빅텍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그러한 분위기까지 힘입어서 어느 정도 좀 이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윗꼬리를 그리고 마감이 됐죠. 지금 보게 되면 딱 6,700원에서 800원 정도 구간에 윗꼬리를 그리고 마감이 됐는데, 그 이유 자체가 역시나 이 6,700원 이후 구간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연휴간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힘이 부족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빅텍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수급이 완전히 다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제 빅텍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미사일에 대한 부분들, 뭐 전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물대를 다시 뚫어주기 위한 상승을 기다려야 되는 상태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수급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수급은 살아있는 그러한 상태로 보여져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쟁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6,700원 구간을 바로 또 뚫어주기에는 힘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빅텍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면
121선이죠. 121선 지지 라인이 약 6,05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50원 정도를 이제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 5,670원 수익권이시고 그다음에 비중도 좀 많이 담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6,050원까지만 지켜보시기를 일단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6,050원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6,700원이 매물대를 뚫어주려는 시도를 다시 한번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전쟁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구간을 뚫어주기엔 조금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6,700원, 6,800원 요 정도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보면서 뚫어주게 되면 7,000원 초중반대까지는 수익 극대화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오늘과 같이 다시 한번 그대로 이제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6,700원에서 800원 구간, 이 매물대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노리고요. 뚫어주지 못하면 그대로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050원이 지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6,05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한 차례 마찬가지로 또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근에 또 시장이 워낙에 또 어지럽고 굉장히 수급이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6,05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정도 이 지지라인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차례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눌림 구간에 이제 도달을 했을 때, 눌림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수급을 보고 수급이 한번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는 또 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빅텍 같은 경우에는 뭐 미사일을 쏠 거야 라는 그러한 이제 기대감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겠죠. 예측을 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순히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기술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오늘은 매물대를 뚫어주지 못하고 살짝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느냐 혹은 이탈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 같고요. 현재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말씀드렸던 6,700원에서 800원 매물대 뚫어주는지 뚫어주지 못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응 방법 달라질 거고요. 이제 지지라인을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릴 수 있는 전략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또 유튜브에서 남겨주셨는데요. 수공백님이 솔루스 첨단 소재 평단 37,500원, 2026년도까지 장기 투자를 보고 있는데 요즘에 뭐 무응급 배터리 개발로 그린 케미칼이 많이 상승했는데 그러면 동박업체한테 악재일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기술이라는 거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가만히 있는 회사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뭐 동박 관련해 주고 동박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동박만 끝까지 동박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회사라는 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본다고 한다면 동박 관련해 가지고 다른 기술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무응급제 배터리 같은 경우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발맞춰서 움직이는 게 바로 회사라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동박이 어떻게 보면 망한다라고 한다면 롯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지머티리얼을 인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냐, 그 큰 금액을 들이면서 동박 관련 기업을 인수할까,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2026년까지 저는 기관값을 잡고 투자하는 부분을 조금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건 왜냐면 2025년도에 제가 만약에 내가 이 솔루스 첨단 소재를 2022년도까지 투자하려고 했어. 2022년 6월 달까지 만약 그런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봅시다. 근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서 11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와요. 근데 나는 이 주식은 뭐 2026년 6월까지 팔 거야. 이 부분에 팔 거야. 했는데 주가는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파는 것도 괜찮습니다. 파는 거. 판다. 근데 팔 때가 우리가 가장 어렵죠. 만약에 이 가격대에 들어갔어도 여기까지 오르고 나서
더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단가를 되게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갔다라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100배, 200, 뭐 100%, 200% 계속적인 수익을 보시다가 어느 정도 21선이 이탈하는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기간 말고 가격대로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이 뭐냐? 우리는 무한정 올라가는 주식을 찾기도 힘들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방법도 되게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2026년까지 이 주식이 내가 37,500원에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8만 원 부근까지 만약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근에서는 1차적인 매도를 할 거다라는 계획을 잡고 그 다음부터 26년까지 만약에 더 오른다라고 한다면 더 그 다음에서 파는 전략,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도 되게 유효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갖고 생각을 하면서 더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많이 안 좋고 2차 전지 관련 주에서도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있는 장세예요. 특히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뭐 포스코 케미칼은 버텨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면 내가 들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진짠가? 가짠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더 좋을 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올라갈 때 주식들은 다 같은 섹터들은 다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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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작 하락할 때 버텨주는 종목들, 이런 섹터들이 진정한 그 종목의 강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뭐 그 회사에 뭐 자세하게 파고 하면은 더 어렵죠. 솔루스 3점 소재는 동박 관련 매출이 이만큼이고 얘는 이만큼인데 얘는 여기서 더 생산 캡 하나 늘리면 더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시장은 되게 냉정한 시장입니다. 네. 그 말은 뭐냐? 하락장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종목들이 나중에 더 큰 상승세를 나타내는 부분이 더 많다. 왜냐하면 종목 압축 장세로 넘어간다라고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 잘 나갈 때야 저 메이커도 사고 이 메이커도 사고 뭐 차도 여러 대 사고 뭐 이럽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던 사업이 안 되고 돈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파는 거는 뭘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다른 거는 다 손절을 하고 매도를 해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사고 싶다. 이 종목이 더 잘 나갈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종목 압축 장세가 생기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은 수급이 많이 쏠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악재 맞아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악재가 나오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이런 장에서도 저는 솔루스 첨단세주도 물론 괜찮은 기업이고 여력은 있는 기업인데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종목에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시는 전략이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확실한 종목에 한 종목만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섹터는 진짜 잘 잡았어. 2026년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 웬만한 건 다 올랐어. 100에 80은 올랐는데 그 20%에 내 종목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실망감이 느낄 수도 있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분산을 하면서 내가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은 2026년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신 다음에 분할로 여러 종목을 들어가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는 바닥은 많이 이제 왔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수급이라고 봐요. 수급이라고.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세가 제일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종목 수급 현황을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삽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포스코 케미칼 이 종목도 말씀해드리면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사고요. 네. 에코프로비엠 보시죠. 이 종목은 기관들이 계속 사고 계속적으로 이런 액션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근데 지금 말씀해드렸던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없어요. 네, 시총 1조짜리 종목이. 지금 기관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개인들만 물량을 받고 있다. 그런 장에서는 주가가 잘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세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계속적으로 사는 종목들을 좀 더 압축을 한 다음에 그 기업이 하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판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도 비록 좋은 회사지만 이런 하락장 때 빚을 발하는 종목들을 좀 더 담아가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 솔루스 첨단 소재도 2차전지 시장이 다시 더 불타오른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 5만 원까지는 충분한 상승세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2026년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8만 원 부분에서는 약간 1차적인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트레이닝으로 더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올라가면 파는 전략, 뭐 이런 부분을 하면서 2026년까지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지금같이 종목 압축 장세에서 빚을 바라는 2차전지 관련주들을 좀 더 파악을 해보자.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투자자, 기관과 외인들의 종목별 수급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66님께서 동국제강 17,000원에 10% 물려 있는데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자, 이제 동국제강을 이제 필두로 해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철강 업계들이 올해 상당히 좋은 이제 흐름들을 보여줬었죠. 역시나 이제 전반기에 전체적인 이제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이 원가에 대한 뭐 인상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이러한 수혜들로 이제 영향이 되면서 철강 업계들이 상당히 좋은 이제 그러한 흐름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또 우려감이 조금 좀 솟아오르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이제 철강 업계가 하반기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약간은 우려감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하반기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상당히 조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철강제라는 게 전체적인 산업 전반에 모두 쓰이는 산업의 쌀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이제 이 산업군인 만큼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수요가 조금은 줄어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그 다음에 환율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철강 산업이라는 거는 해외에서 이 철광석을 수입을 해와서 정제를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인데, 지금 이 철광석 값이 당연히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동시에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수입을 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 악영향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 태풍 피해도 최근에 있었죠. 포스코를 이제 필두로 해서 동국제강도 이 태풍 피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철강 업계가 상당히 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좀 키워진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전력 수요가 상당히 이제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전에서도 이 전기 요금을 올렸는데 철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전기 요금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또 이 지출, 비용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철강 업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또 이 시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원가에 대해서, 뭐 전체적인 산업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조금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전반기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일전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온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간이 있었는데, 동국제강이 이제 작년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에도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실적을 나타내면서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를 봤을 때 현재 구간 약 한 10,000원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이 10,000원 구간을 버텨주지 못하면 지금 현재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여전히 이제 고평가되어 있구나라는 인식이 살짝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있다라는 게 조금은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 철강 업계 쪽에 좋지 않은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이 철강의 업황의 분위기로 인해서 또 많이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라 업황이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동국제강도 같이 주가에 대한 조정이 조금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10,000원 구간의 지지라인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10,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 9,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 단가가 열려 있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 10,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고 9,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 구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바닥을 조금 잡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앞서서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오기 이전에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 그런 이제 시도를 했기 때문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0,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잡으려는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이 철강 쪽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조금은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탈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현재 이 10,000원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반등을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이 12,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좀 회복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국제강이 당장에 이 4분기로 넘어가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했을 때에는 우려감이 조금 이제 크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12,500원 이상 구간부터는 동국제강이 상당히 또 매물대가 두터운 그런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일전에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던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12,500원 위로는 상당히 매물이 두텁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뭐 실적에 대한 좋은 이야기,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어떤 이슈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이슈들을 기대하기에는 하반기는 조금 이제 이를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국제강은 가장 중요한 건 이 10,000원 구간을 좀 지켜주는지를 이제 주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동국제강이 이제 향후에 저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 10,000원 초반 구간에서 9,000원 정도까지 좀 가격 밴드를 설정을 해서 추가 매수 구간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의 이 철강 업계 분위기뿐만 아니라 일전에도 이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보였었던 그런 이제 기업이고,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익이 안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좀 더 이제 돈이 되는 쪽에서 좀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분위기가 지나가게 되면 그래도 바닥을 잡으면서 한 번은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충분히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국제강이 또 상당히 많이 떨어진 단가인 만큼 정리를 하기도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0,000원 구간 지켜주는지 주요하게 보시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약 한 9,000원 정도에서 10,000원 초반대까지 어느 정도 이제 밴드를 좀 설정을 해서 향후에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전이 될 때, 그때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실어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이제 손실 만회를 노리는 그러한 전략으로 이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미니 강의는 다들 알다시피 도시의 강사, 폐배터리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 폐배터리 시장이 계속 갈수록 커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2019년도 기준 약 1조 6천억 원에서 2023년에는 20조 원 규모로 확대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배터리 자동차 한 대당 나올 수 있는 폐배터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배터리를 해체 니켈, 콜바트, 망간 그리고 원재료를 추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ESG,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이 폐배터리 시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시장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폐배터리 삼형제가 있습니다.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성일 하이텍, 그리고 세피캠, 코스모학이 있는데, 먼저 성일 하이텍에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전기차, 노트북, ESS,
2차 전지 등에 사용되는 2차 전지를 분해해서 각종 금속을 재추출하는 리사이클 기업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전에도 아주 핫했던 종목이에요. 네. 왜냐하면 국내 폐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도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세피캠이라는 종목입니다. 둘 다 비슷한 날에 상장을 했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과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각종 소재를 추출하는 기업입니다. 네, 이런 기업이고 둘 다 어떻게 본다라면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슈를 같이 받으면서 큰 상승세를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코스모화학입니다. 네, 코스모화학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예요. 네, 항상 코발트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종목이 어떻게 본다면 기존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살아남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종목들, 뭐 MPC, 그리고 대표적으로 MPC가 있겠지만 이 종목은 어떻게 본다면은 성일하이텍, 세피캠이 상장하기 전에는 10,000원 위에서 놀던 종목들이었는데 상장하고 나서도 흰매가리가 없이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왔다. 이런 부분이 뭐냐? 우리가 신규 상장주가 나올 때 되게 열풍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많이 생각한다. 이 시장이 더 커지면서 기존 종목들의 수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성일하이텍과 세피캠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살아남는 종목은 코스모학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니켈 4,000톤, 코발트 2,000톤, 리튬 1,000톤 총 7,000톤의 폐전지 리사이클 생산 능력을 갖출 전망으로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지금보다 내년이 더 기회가 더 좋구나. 계속적으로 폐배터리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하지만 저는 폐배터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차와 배터리사와의 제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이 폐배터리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팔기에는 약간 되게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 폐배터리가 다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부분 우리가 핸드폰이랑 비슷하다라고 봐요. 핸드폰이 우리가 배터리가 소모가 이제 다 돼가지고 서비스 센터라고 갔을 경우에 폐배터리 그거 저 주세요. 저 이거 나가서 팔게요. 뭐 이러지 않고 서비스 센터에서 이거 배터리를 저희 쪽으로 주시면은 얼마 할인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하면서 폐배터리 다 수거했던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폐배터리 시장이 지금 3파전으로 가고 있지만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진다라고 한다면 뭐 SK, LG, 뭐 삼성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는 현대 쪽도 많은 손을 들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에서 협약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성일하이텍, 세피캠, 코스모학이 시세를 견인하고 있지만 대기업에서 지속적인 투자 여기서 대기업의 선택을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도태될 수 있는 시장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유망인 건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 삼성물산에서 지분 투자까지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나중에 삼성이랑 시너지까지도 기대해 볼 수만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세 종목 중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폐배터리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미니 강의 내용은 이어지는 실적 기대감 2차 전지라고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조금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 하반기 실적 시즌에 이제 들어서면서 역시나 이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커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반해서 2차 전지 쪽은 또 상당히 장밋빛의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반기 상장사 실적 컨센서스 현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표를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1개월 전보다 전체적으로 예상치가 증가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들여다봤을 때에는 1개월 전보다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감, 그 다음에 환율이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간들, 그리고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전체적인 좋지 않은 분위기들이 겹치면서 사실 기업들의 매출 자체는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감이 그대로 이제 나타난 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통위가 곧 시작이 되는데 금통위에서 또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이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이번 이 어닝 시즌은 상당히 또 우려감이 크게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이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나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들은 비메모리 쪽에 또 비중이 많이 쏠려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하반기에 이 어닝 쇼크가 이제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전기전자 업종들 실적 우려감이 상당히 또 커진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반해서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좋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던 기업이 있죠.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세가 지속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IRA에 대해서 오히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제 현지에서 이 전기차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 이제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킬로와트 시당 35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IRA에 대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성이 상당히 올라오는 그런 기업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또 좋은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제가 그래프를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무엇이냐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그 다음에 미국 전기차 판매량 추이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공급 전체적으로 모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어닝 시즌으로 돌입을 하면서 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전기전자, 뭐 반도체와는 어떤 상반된 분위기로 흘러가는 긍정적인 흐름의 종목들이 많이 출현을 할 겁니다. 때문에 2차 전지를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하반기의 키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10월 증시를 이제 전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통되는 섹터들이 보이실 겁니다. 2차 전지 혹은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음식료, 방산 쪽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환율 수혜 혹은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좋은 그러한 이제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혹은 이제 뭐 그 외에 뭐 내수주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하반기에는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미니 강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네, 어느덧 투자의 신 1부 마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켜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지속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 CPI 전까지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겠지만 CPI 이후로 어느 정도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그만큼 시장에서 유동하는 현금은 있지만 지금 관망 장세 때문에 더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이번 주는 참 힘든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한 주 잘 버티고 우리 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럼 1부는 이만 마무리하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의 신 2부도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